비만 치료제로 근손실과 또 편리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도 있다. 국내에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4분기) 앞으로 이제 제약바이오주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키워드는 뭘까요? (3분기)까지도 주도주의 역할을 아주 충분히 하긴 했어요. 네. 그 제약바이오주가. 네. 4분기도 크게 지금까지와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4분기는 이제 이벤트가 있죠. 학회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많은 국내 기업들이 임상 관련한 초기 단계 그리고 중기 단계의 임상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반까지 학회가 쭉 이어지면서 이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는 시기가 4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4분기는 전통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급등하는 2021년도인가요? 한 해를 빼고 최근 5년 동안 한 4년간은 4분기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이죠.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시장 금리가 다시금 올라오고 있어서 변동성은 조금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감 그리고 금리 변수가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기존에 꾸준하게 이제 올라왔던 그런 핵심 주도주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바이오는 주도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IT주들 그 외국인들이 아주 그냥 폭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매도를 했는데 네. 제약바이오주는 계속 담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네. 사실이 그런가요? 그리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국내 바이오의 변화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바이오 현황을 좀 살펴보면 미국 바이오가 우리나라 주요 업체들 2배에서 3배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좋은 장이냐 그럼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2년 3년 정도 계속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렉나자라는 그런 그 글로벌 블록버스터 가능성 있는 물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내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재평가 이런 것들이 주요 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제약바이오주가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네. 몇 배씩 이미 오른 올해 네. 들어서 이런 대형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미 다 오른 거 아니냐. 네. 이제 샀다가는 진짜 고점에 또 물려서 몇 년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시각도 있고요. 네. 더군다나 금리도 지금 불안정스러운데 아직 상승장 초입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 이 대표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상승장 초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거는 당장 속도를 더 내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지금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금리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당분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변동성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는 큰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이오 성장성을 좀 잘 관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향후에 국내 지금 주요하게 끌고 가고 있는 주요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임상 결과 발표라든가 기술 수출 그리고 그러한 물질들이 신약으로 승인받고 그리고 신약이 한두 개 늘어나면서 빅바이오텍으로 가는 그런 그림을 현재로서는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입이냐 그러면 렉나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렉나자가 그런 화두를 던진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렉나자와 비슷한 그런 흐름을 갖는 주요한 약물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의 제약 바이오가 최근에 성과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CDMO 한 개만이 이제 그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최근에는 CDMO뿐만이 아니라 ADC라든가 또 RPT라든가 이런 TPD라든가 다양한 모달리티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개의 그런 산업군, 바이오를 섹터로 나눈다 그러면 한 개의 섹터군만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글로벌리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다고 여러 섹터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바이오 산업이 하루아침에 올랐다가 이전에 코로나 시절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나 이런 상황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야 되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있겠죠? 또 이 제약 바이오주에는 또 이 옥석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기는 합니다만 네. 좀 피해야 되는 제약 바이오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습니다. 제약 바이오 성격이 신약을 개발할 성공시킬 확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모든 제약 업체들이 좋은 성과를 거둔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10%에서 20% 되는 그런 핵심 주도주를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나머지 업체들을 다 걸러내는 그런 신중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자본을 충분히 들고 있느냐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이오는 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돈이 있어야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돈으로 사람을 또 고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미국에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자금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력보다 앞서는 게 오히려 자금력일 수도 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너무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대차대조표에서 충분히 이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적어도 2, 3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들고 있는 회사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회사가 기술 수출한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글로벌 회사에 기술 수출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투자해야 할지 말지를 구분하는 그런 중요한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일수록 그런 데이터를 조금 더 꼼꼼히 보고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투자 대상에서 과감하게 제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돌파해서 아주 그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그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거 네. 좀 더 추세가 갈 것이냐 아니면 충분히 많이 올랐다. 여기에 이제 생물보안법이 네. 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과거 주가 흐름을 보면은 항상 그 실적과 맞물려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적이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매출액 기준으로는 10%대 후반 그리고 이익 기준으로는 20%를 상회하는 그런 호실적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근간이 되는 거는 물론 그동안 이제 많은 기술 개발이라든가 또 있었지만 캐파를 계속 증가시켜 온 것, 그 다음에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그런 꾸준한 수주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모멘텀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수혜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커다란 그 매출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그러기는 기대할 수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같이 경쟁하고 있는 우시바이오로직스가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 부분을 기존에 그 연구개발을 해왔던 같이 경쟁을 해왔던 론자라든가 또 후지 필름이라든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성장이 주춤한 우시바이오로직스의 그런 매출 증가분을 같이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긴 뭐 실질적으로 CDO 문의 건수가 뭐 50%, CMO는
100% 이상 그 문의 건수가 증가했다고 이런 데이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삼바 외에는 다른 기업들, 이러한 혜택을 받을 기업들이 또 없을까요? 국내에? 그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CMO 그리고 CDO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설문 이제 대답을 한 거를 보면 아직까지는 충격이 CDO, CMO 쪽에 집중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당장 CDO나 CMO에 영향이 있을 것이냐, 그것도 약간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그런 사업 구조를 보면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 바이오텍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연구개발 기간은 1, 2년으로 그렇게 길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 8년 정도 있는 그 생물보안법 하에서 굳이 빠르게 서둘러서 이제 업체를 변경할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 생물보안법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확장될지는 좀 시간을 갖고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CMO에 그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제 신약 개발 물질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확장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증권사에서 지금 뭐 목표가들이 줄 이어서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뭐 130만 원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오면 또 이제까지 보면은 또 많은 부분이 고점 신호로 해가지고 더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네. 항상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과거 주가와 실적을 살펴보면 실적하고 꾸준하게 맞물려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2, 3년 동안 매출액과 이익 부분도 꾸준하게 올라왔지만 그 상승폭이 굉장히 작아졌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는 매출액이라든가 이익 증가폭이 더 커지면서 거의 100만 원 이상으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100만 원 이상에서 추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위쪽으로 열려 있느냐 하는 부분은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높은 실적을 보여준다 그러면 충분히 위쪽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면은 또 이 경쟁적으로 생각하시던 분들이 그 셀트리온 주주들이 또 이제 서로 뭐 누가 더 좋으냐 이거 가지고 많이 티격태격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셀트리온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은 사업 구조를 전혀 다르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고요. 신약 쪽에 이제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펜트라라든가 이런 신약, 그리고 향후에 만들어질 그런 새로운 신약들이 그 매출액과 이익에 차지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클 수밖에는 없으니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는 사업 구조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셀트리온이 CMO 쪽으로 이번에 진출을 하기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 신약 부분에서 매출액이 나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업 구조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요즘 또 가장 핫한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 게 그 비만 관련주들이죠. 이 위고비가 이제 한국에 상륙을 했고 지금 뭐 보니까 열풍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련주들의 또 막 움직임도 장난이 아닌데 위고비 한국 상륙의 의미가 좀 있을 수 있나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그 비만 치료제 시장이 물론 이제 성장을 해왔지만 더 큰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치료제 대비해서 훨씬 월등한 그런 이제 치료 효과라든가 또 사용자의 편리성, 1일 1회 제형에서 주 1회 제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 위고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뿌려지는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환호하는 것 대비해서는 매출이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 향후에는 이제 지금 위고비가 들어왔고 젯바운드가 다시 이제 국내에도 들어올 텐데, 그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경쟁이 되면서 국내 시장도
굉장히 커져갈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치료 효과가 작았기 때문에 이제 비만 환자라 하더라도 너무 불편하고 하루에 네.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제대로 된 치료제가 들어오면서 편리성도 있다. 그러면은 기존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그런 환자들도 치료를 받으려는 그런 욕구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위고비 대비 한 20% 해외에서 싸게 팔리기 때문에 가격 경쟁도 조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제 글로벌 시장처럼 좀 커지면서 또 경쟁도 되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제약 바이오사들이 지금 비만 치료제 의미 있는 개발을 한 곳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고요. 임상 3상이 한미약품 현재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물질도 GLP-1이라는 같은 이제 위겁이라든가 또 마운자로 이런 회사들이 GLP-1을 사용하는데 같은 GLP-1 계열의 약물입니다. 그래서 2027년 정도에는 상업화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치료 효과는 이제 삭센다 같은 경우에 한 7%, 그리고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한 15% 치료 효과가 나는데 그 중간 정도 치료 효과를 내면서 아무래도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국내에는 동아 ST라는 이제 회사가 미국에 있는 자회사 뉴로보라는 회사를 통해서 임상 1상 지금 임상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아직 임상 단계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GLP-1 계열 약물로 해서 이제 임상에 올라오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 유한양행 약물 같은 경우에는 같은 GLP-1인데 작용하는 기전이 달라서 기존 치료제하고 같이 병용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약은 나오지 않았고 임상 한미약품을 빼면은 임상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뭐 갈 길이 멀고 그렇다면 지금 국내에서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해 가지고 막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이거 잘못 따라갔다가는 이거 다 헛다리 짚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비만 치료제로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임상 단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대신 최근에 그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화두가 있습니다. 네. 지금 나중 2030년 후에는 지금 열광하고 있는 위고비라든가 젯바운드 같은 게 옛날 초기에 1세대형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만 치료제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100kg이라고 한다 그러면 15%를 빼면은 5kg을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5%를 빼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이제 근육 쪽에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방과 근육이 함께 같이 빠져서 체중 감량이 되는 겁니다. 최근의 화두는 근육을 빠지지 않도록 근육이 빠지는 것을 조금 더디게 하는 그런 약물 개발과 또 편리성. 지금은 주 1회형인데 이제 월 1회형이라든가 아니면 경구용으로 개발하는 그런 이제 그 연구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글로벌 빅파마에게 상당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치료제로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차세대의 가장 중요한 근손실과 또 편리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임상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좀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정도가 입증이 된다면 빅파마로부터의 어떤 여러 가지 기술 이전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확 튈 수 있는 요건이 있다. 그렇죠. 지금이 이제 부작용 중에 그런 빅파마들도 알고 있는 게 이게 필요한 근육들이 다 같이 빠지면서 비만 치료제가 과연 환자에게 장기적으로 볼 때 정말 좋은 거냐. 근육까지 다 빼고 그리고 약을 멈췄을 때 다시 식욕이 나면서 찔 때는 또 그 근육 중심으로 찌는 게 아니죠. 따라서 그런 그 한계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근손실을 막는 그런 물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서 만약에 중요한 아주 그 이제 열쇠가 되는 그런 물질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작은 회사라 하더라도 곽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과연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 중에 있냐, 그 방향을 잘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파마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냐. 그렇죠. 그 물질이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미약품이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있는 비만 학회에 그 지금 HM17321의 전임상 결과를 공개한다. 이게 그 근육 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요? 네. 예, 근육 손실을 좀 완화하거나 막는 그런 물질을 공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에는 굉장히 맞다라고. 이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 맞긴 하네요. 예, 트렌드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나 최근에 경쟁하고 있는 약물들 대비해서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냐 하는 것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초기 단계, 아직 이제 임상 단계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G 모델이라든가 이런 비임상 단계에서 치료 효과를 내는지는 한번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이 병용 치료를 해야 됩니다. GLP-1 계열 약물하고 병용 치료를 할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도 함께 이런 근손실 관련한 약물들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만 치료제 지금 국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나 좀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비만 치료제로 개발한 GLP-1 계열 약물이 비만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뭐 심근 계열이라든가 또 간, 신장이라든가 또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까지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서요. 그 적응증을 굉장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만 치료제에서 상당한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거의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경쟁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경쟁하는 그런 양극 체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것은 2030년까지 이러한 흐름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현재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물질도 이 두 회사가 이제 많은 부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요 다음번 나오는 물질까지는 아마 일라이 릴리, 노보노디스크의 경쟁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근손실 이런 이제 살을 빼는 것도 어떤 그 환자의 질을 고려한 그런 체중 감량이 중요하다. 그렇지, 우리가 지방만 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육까지 같이 빠지면 문제죠. 예, 큰 문제고요. 일론 머스크가 아마 이제 위고비를 자랑하면서 위고비 효과를 봤다 그러면서 나온 그 사진을 보면 굉장히 근육질로 변해 있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아마 운동하고 같이 병용을 해야지만 그런 효과가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유지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10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이제 암학회가 2개나 있네요. 네. 이번에 이 암학회에서 주목할 기업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런 학회에서 발표하는 기업들이 보통 주가가 움직임을 보이긴 하던데요. 네. SITC가 이제 11월 6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월에는 SITC 이제 미국 면역학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2월에는 미국 혈액암학회가 있습니다. 먼저 SITC 미국 면역학회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회사들을 보면 리가캠 바이오가 B7H4 이제 ADC인데요. 이 B7H4를 타겟하는 ADC를 갖고 이제 전임상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LCB74에 관련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루니스코프 IO를 가지고 환자의 면역 표현형을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 분류된 환자군별로 면역 치료제를 치료했을 때 어떤 환자군이 치료 효과가 좋은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ST큐브 같은 경우에도 면역 관문 억제제 넬마스토 바토에 대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에이비온 그리고 네오이뮨텍, GC셀 그리고 Y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들이 참여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혈액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리가켄 바이오가 이번에는 ROR1을 타겟하는 ADC LCB71과 관련한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임상 일상 결과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급성 골수성 백결병 치료제 투스페티닙과 관련한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앞타머의 약물을 결합한 어떻게 보면 ADC하고 상당히 흡사한데요. 이 AST202와 그 ADC 치료제 에드세트리스와 같이 그 비교한 임상 결과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있는 그 알츠하이머 학회, 여기에서도 우리 관련주들이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좀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학회에서 그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물질은 트론티네맙이라는 물질입니다. 로슈의 이중항체 BBB 셔틀입니다. 그러니까 뇌로 약물을 보내는데 기존에는 단클론 항체 약물들이 현재 시장에 개발되어서 나와 있죠. 레카네맙이라는 도나네맙 이 두 가지 물질이 시장에 나와 있는데 이 물질들은 단클론 항체입니다. 그리고 뇌 안으로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침투를 할 때 특정 부분으로 집중돼서 이제 약물이 들어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BBB 이중항체 BBB 셔틀을 사용하게 되면 뇌 전체로 고르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 로슈의 트론티네맙의 임상 2상 결과가 최고용량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기존의 연구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발표하는 최대 고용량에서 이전하고 흡사한 연구 결과만 발표된다 그러면은 아마 차세대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충분히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치료 효과라든가 지금 단클론 항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생각보다 크게 늘지 않는 것은 부작용이 상당히 심하고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트론티네맙이 그 임상 이상에서 지금 그 발표되었던 그런 연구 결과만큼만 보여준다 그러면 대단히 좋은 치료 성과 그리고 이 안전성 측면에서 대단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ABL 바이오가 만약에 이 BBB 셔틀이 좋은 성과를 낸다 그러면 같은 BBB 셔틀을 가지고 있는 ABL 바이오가 이제 한 단계 레벨업하는 그런 좋은 주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알츠하이머와 관련해서 사실 글로벌리 그렇게 뚜렷하게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각되는 그런 기업도 없죠. 네, 없습니다. 지금 아직은 거의 불치병 같은 느낌인데. 바이오젠이 뭐 옛날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이 퇴행성 뇌질환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그 빅바이오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뚜렷한 성과를 아직까지는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임상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임상 단계에서는 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쥐하고 우리 뇌하고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쥐에서 어떤 특정한 효과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치료 효과가 사람에게 나타난다라고는 보기 상당히 어려운 거죠.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임상과 관련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 BBB 셔틀과 관련해서는 아마 기대들이 많기 때문에 한 차원 조금 더 개선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 BBB 셔틀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뇌질환뿐만이 아니라 이 다양한
그런 치료 분야로도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도 참 이쪽의 약이 좀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야, 이게 진짜 나이를 먹어갈수록 네. 이 치매라든가 맞습니다. 이쪽에 대한 질병의 공포, 무서움이 정말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주변을 봐도 그렇고. 아마 시장과 관련해서는 아마 비만 치료제보다도 훨씬 더 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여튼 이 제약바이오주는 어떤 재료로,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주가가 확 바뀌고 하는데 네. 지금 가장 기대되는 곳은 어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고 있나요? 지금 그 모달리티 측면, 즉 그 기술과 관련해서는 ADC가 그 모든 최근에 그 바이오 섹터를 리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뭐 TPD라든가 또 RPT라든가 즉 방사성 의약품이라든가 단백질 분해제 이런 분야도 항체를 전달체로 사용하는 ADC를 응용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ADC의 구조화 그리고 항체의 약물을 링커로 결합한 이 ADC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높여갈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는 ADC를 응용한 다양한 물질들이 개발되고 있구나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이제 위의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좋은 약물들이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정확한 그 타겟으로 전달하는 전달체가 이제 과거에는 없었고 또 중요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ADC가 그런 역할을 상당 부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항체에다가 다양한 약물들을 뒤에 붙이면서 응용을 하고 기존에는 치료하지 못했던 그런 치료 효과를 현재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ADC, 그러니까 최근에는 ADC가 단일 항체가 아니고 앞에 이중 항체가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ADC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또 바이오주에 대해서 참 어렵게 생각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지금의 그 특징이랄까요? 이슈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혜진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